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 김웅록입니다. 2월 20일자 월가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1월 PC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좀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월 PC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인플레이션 둔화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좀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FOMC 회의로 월마트와 같은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주요 지표 주요 이벤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난주에 이제 좀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죠. 1월 CPI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리고 1월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전망이 가격이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1월 PC나 FOMC 회의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메시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지표들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경제 상황, 튼튼한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는 소매 판매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1.9% 정도 늘 것이다. 전월 대비 이렇게 봤었는데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망치를. 실제로는 3% 뚜껑을 열어보니까 3% 상승했었고요. 이게 2021년 3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월간 상승폭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은 주에 이제 전월 대비 상승폭은 0.5%였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0.5%인데 소매 판매액은 3%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소매 판매액 중에서 가격 상승분을 빼더라도 2.5%포인트 더 올랐다라는 거죠. 100원짜리를 10개 팔아서 1000원이었는데 이게 110원이 돼서 10개를 팔아서 1100원이 되면 그건 이제 판매액이 늘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값이 올랐던 거죠. 근데 그 물건값 오른 거를 빼도 판매 증가가 있었다. 판매액의 증가가 있었다. 소매가 1월 달에 아주 살아났다. 이런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래는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네 뭐 크리스마스네 해가지고 쇼핑 성수기인데 그때도 이제 감소를 했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1월 들어 오히려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한 게 이제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설득력 있는 것 중에는 쇼핑 시즌에 서로 이제 상품권 같은 거를 주고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1월 들어가지고 사용을 한 거다. 그래서 늘어난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이 꼽힙니다. 이제 강력한 노동시장이 저축보다 이제 지출을 촉진시켰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소비가 벽에 부딪혔다는 일부 우려도 진정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웰스파고가 한 평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매 판매가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진전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소비가 이제 미국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입니다. 미국 경제 전체 이제 총생산을 이제 숫자로 표시한 거를 보면 그 3분의 2 정도가 소비인데,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건 소비가 늘어난 거를 이제 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1월에 높아졌으니까 1분기 경제 성장 전망도 높아졌습니다. 애틀란트 연은이 GDP 나우라고 해서 GDP 전망하는 그런 모델을 운영을 하는데요. 소매 판매 발표 직전에 2.1%가 될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 지금은 2.5%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체력대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국의 체력이 어느 정도냐, 그 체력에 맞게 걸맞는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그게 1.8%인데 이게 2.5%로 높아졌습니다. 이건데요, 이제 GDP 나옵니다. 애틀란트 연은에. 이게 초록색을 보시면 되는데 2.1% 정도에서 소매 판매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전제는 2.5%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파란 거는 뭐냐면 이제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외부에서 이제 설문조사로 예측하는 1분기 GDP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연은은 좀 높게 보고 있죠. 어쨌든 연은만 따로 떼놓고 봐도 소매 판매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전망치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튼튼하다고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잘 둔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표였죠.
CPI, PPI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이제 전망치보다 높았습니다. 12월에 6.5%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6.4%더라. 근데 6.2% 정도만 오를 줄 알았는데 6.4% 올라서 12월이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PPI도 5.4%만 오를 줄 알았는데 전년 대비 실제로 열어보니까 6.0%더라. 그게 12월 6.2%랑 별 차이가 없더라. 10월, 11월, 12월은 좀 가파르게 떨어졌었는데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가 좀 이제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겠구나. 파월 의장이 울퉁불퉁하다고 하고 잘 오래 걸릴 거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실증하는 그런 수치였죠.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분석 방법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뒤집혔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건 아니지만 그 제이슨 퍼먼 하버드 교수, 이분 좀 저명하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근원 CPI를 추세로 보려면 이제 3개월 평균으로 봐야겠죠. 한 달은 추세가 아니니까. 석 달 평균으로 보면 12월까지는 10, 11, 12 석 달로 해가지고 3.1% 올랐는데 이제 4.6%로 오름폭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그런 근원 서비스에다가 주거비 뺀 거, 거기다가 중고차까지 빼보면 3개월 평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다. 1.8에서 3.7로 올라갔다. 그래서 분석 방법에 따라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느려진 것은 물론 오히려 좀 더 가파라진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GDP 성장 전망이 연준에서 2.5%라고 보고 있는 사실부터가 사실은 물가를 자극하는 환경인 거죠. 잠재 성장률이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미 1분기에 2.5%는 1.8%가 잠재 성장률인데 2.5%는 초과를 하니까 경제 체력에 비해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개인이 돈을 더 쓰거나 기업이 투자를 더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장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물가 상승이 뒤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통화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시장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연준이 지금 지난해 3월부터 1980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물가 추세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경제는 둔화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 경제에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돌려 말하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제 수요를 좀 둔화시켜야 되는데, 금융시장을 좀 긴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를 더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를 높게 더 오래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지표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월가 투자기관들이, IB들이 금리 전망을 속속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보니까 한 4군데 정도 찾아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시티가 기준금리 정점 전망을 기존에 5에서 5.25%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던 거를 5.25에서 5.5%로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시장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선물시장 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보는 그 선물시장을 보면 기준금리 최종금리 전망이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연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이것도 5.0%가 상단이었는데 5.25%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FOMC에서 연준이 제시를 했던 거는 5에서 5.25까지 오래 올린 다음에 그거를 인하하지 않고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게 이제 연준이 봤던 12월에 봤던 통화정책의 전망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은 연준의 전망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끝나는 연말금리의 끝나는 지점은 5.25 상단이 똑같은데 중간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금리 정점이 더 높아진 거죠. 5.25가 아니라 5.5로. 2년물 채권도, 이건 선물시장이었고, 채권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반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2년물 채권 수익률입니다. 여기 2022년 2월 들어가지고 많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617까지 높아졌는데, 2년물을 보통 이제 정책금리에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기준금리의 변동을, 잘 반영하는 그런 채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른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해 이제 우리가 채권 너무 올랐다, 채권금리 너무 올랐다 막 할 때 그때 정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걸 전으로 가면 쭉쭉쭉쭉 가서 2007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뭐 한 5년 됐나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2년물만 그러냐? 아니다. 6개월물 금리도 그렇다. 6개월물 금리가 지금 5%여가지고 모든 기간물 국채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6개월물, 지금 6개월물이니까 한 8월, 7, 8월 정도 되면 미국이 이제 데트 실링이라 그래가지고 부채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프리미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그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강도 높은 통화정책도 반영을 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지금 넘어선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채권 시장에서 더 볼 수 있는 게 통화정책 금리 예상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예상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걸 한번 봤는데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원금을 보장해주는 인플레이션 원금 보장 채권, 팁스라고 하는 그 채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만기가 같은 거를 둘이 수익률 격차를 보면 인플레이션 원금 보장해주는 채권이 얼마만큼 보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걸 빼보면. 그럼 그거를 뺀 수치가 결국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3.1%까지 높아졌습니다. 1월에는 1.6%였고요. 지난주에 2.5%까지 높아졌는데 3.1%까지 높아졌습니다. 1월 랠리가 한창일 때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아주 연준의 목표보다 더 낮게 낮아질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인 심리가 팽배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난주 조금 높아지면서 증시가 조금 S&P나 다우존스가 조금 흔들흔들하고 지금은 더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물, 채권 시장 이렇게 전부 다 좀 이렇게 금리,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면서 가격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조금 달랐어요. 주가가 달랐는데 주가 중에서도 나스닥이 달랐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우존스는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 0.13% 하락했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0.2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0.6%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만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우존스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졌어야죠. 맞겠죠. 교과서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가, 기술주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 수익을 더 많이 땡겨다 씁니다. 그러면은 미래 수익을 더 많이 땡겨다 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 땡겨다 쓴 미래 수익에 대한 할인율,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주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를 담은 다우존스는 떨어지고 기술주는 오르는 약간 좀 흥미로운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선물시장, 채권시장, 다우존스 이런 데는 다 금리 전망, 인플레 전망 이런 것들이 파고들었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거꾸로 상승하는 비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월가에서 분석을 하는 것은 나스닥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메시지는 금리 환경이 높아져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소비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관점이 성장 쪽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표 두 가지 종류의 지표 중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성장 지속, 그 중에 성장 지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들었냐? 반이나 들었네? 반밖에 없네? 라는 것 중에 반이나 들었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퀀트인사이트라는 업체에 좀 분석이 눈길을 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금리 상승은,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지난해에는 기술주의 엄청난 역풍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그 주가에 미치는 민감도가 제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채권 수익률로만 보는 것은 오래된 대본을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금리 전망이 아니고 나스닥으로는 금리 전망만으로는 나스닥을 해석할 수 없고 GDP 같은 경제 성장 데이터나 채권 신용 스프레드 같은 성장과 관련된 지표, 회사의 그런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움직이는 것은 실제 경제라고
본 거죠. 이 채권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채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 수익률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회사채는 국채가 안전하고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 좀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그 수익률의 격차가 좁다면 회사채도 그만큼 안전하다고 시장이 보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 신용 스프레드가 최근에 줄고 GDP 전망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스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느리지만 줄어들긴 줄어들고 소비가 튼튼하면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뭐 골디락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도 했던 노랜딩 시나리오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분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그럼 계속 상승하고 계속 좋을 것이냐, 이미 증시를 누르는 힘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랜딩을 별로 월가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이게 오히려 주식에 좀 불안할 수 있다고, 노랜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외에 페르테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 지금 주식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경제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경제 성장을 단편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오르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인데, 노랜딩은 경제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렇다면 노랜딩이 만약에 그런 식의 노랜딩이 된다면 경제가 안 떨어지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경제가 또 경착륙할 확률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랜딩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이제 월가에 유행시킨 분이 이 토르스텐 슬록이라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저먼트의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노랜딩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유명하신 분 에디 아덴이라는 분도 노랜딩은 경착륙으로 가는 먼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노랜딩, 경제가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질수록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 둔화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 여건 지수라고 금융시장이 긴축됐냐 완화됐냐를 이제 파악하는 지수인데, 이게 2월 들어가지고 오르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죠. 이게 금융시장이 긴축된다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오르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오른다라는 얘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투자도 좀 줄고, 개인들의 소비도 좀 줄겠죠. 그러면, 아무리, 골디락스를 기대한들,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특히 이런 와중에서 이제 1월 PCE가 발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CPI와 PPI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유지되긴 유지됐습니다. 속도가 둔화될지언정 디스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는데 1월 PCE는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적어도 1월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전년 대비를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로 12월이 5.0이었는데 1월도 5.0입니다. 이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서 똑같다로 보이는데 두세 자리 가면 이게 오히려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보면 0.1에서 0.5가 되는 것이고 0.3에서 0.4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근원 PC가 전년 대비 0.1%포인트 준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근원으로 보면 이게 전월 대비 0.4% 올라가는데 이 정도 월 대비 0.4% 오르면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이 추세로 계속 오르면 얼마가 되냐? 이걸 연율이라 그러죠. 연율 환산하면 0.4%가 오르면 연율로 4.9%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2%인데 지금 추세로는 2배가 넘는다.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추세다. 라는 게 지금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발표되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가 얘기를 하기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개인소득과 소비인데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증시에 혼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소비가 일단 같이 발표되는 게 1.1% 전월 대비, 소비가 1.3% 늘어나는 것이죠. 여전히 노동시장이 좋아서 소득이 늘고, 소득이 좋으니까 소비가 느는 이런 구조가 PC상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전망치대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은 높아지는 물가 압력에 반응해서 하락 압력을 더 받을지, 아니면 강건한 소득과 소비에 반응해서 낙관론의 불씨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방 압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물이 될 것, 이런 분석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PC와 별개로 1월, 2월 초 랠리의 배경이 됐던 게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그리고 이제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 발생한 유동성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것들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조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지표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한번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PC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FOMC도 나옵니다. 2월 FOMC가 시작되던 시점, 1월 말 2월 초를 보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논의가 과연 이번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 성명에 온고잉, 계속되는 통화정책, 이런 표현이 사라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온고잉이라는 그 표현은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좀 드러날 텐데, 물론 지금 이제 CPI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런 지표들 때문에 시장 전망이 당장 3월이 끝나냐, 5월에 끝나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제 6월에 끝날 것이다 라고 돼 있었는데, 다만,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면, 금리 인상 중단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여전히 유효한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사실 나는 2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지난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았던 것이 만장일치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거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전망한 요점 중에 몇 가지를 뽑아보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몇몇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의 시작되지 않았다고 봤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진 않겠지만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포함한 몇몇은 금리 정점을 낮추자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토론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저희 서울경제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포함해서 신문 기사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정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요일 날 S&P 글로벌의 PMI가 좀 나오고요. 지수 50 미만이라서 여전히 좀 안 좋을 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은 연준 관계자들의 일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월마트, 홈디포, 타겟, 베스트바이, 메이시스 같은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4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1분기에 어떤 가이던스를 내는지가 미국 경제를 받치는 소비와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흐름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평균 68%의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비율은 68%였는데 2020년 이후에는 그 평균은 80%였는데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돼서는 한 두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옵니다. 둘 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모기지 금리가 아무래도 10월에는 7%를 넘었었는데 현재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떨어지면서 6%대로 낮아지면서 수요가 그나마 조금 늘어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어렵죠. 연준 인사는 한 11분 정도가 외부 발언에 나서시는데요. 이 중에서는 5분이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분이 발언을 하십니다. 로리 로건, 패트릭 하커,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입니다. 로리 로건 여는 총재와 패트릭 하커
그 총재는 조금 중도, 비둘기 중도 정도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특히 하코 총재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인가,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정점에 거의 다 왔다. 라고 발언을 좀 비둘기적으로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게 발표됐으니까 혹시 시각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좀 매파신데, 지지난주 계속 이제 그 시장의 전망보다 더 높게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실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현지에는 좀 감기가 좀 유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뭐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감기약이 감기약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